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SM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SG 순서대로 해서 이제 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지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거버넌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거버넌스를 이제 지배구조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거버넌스를 이제 지배구조로 번역해서 쓰는 게 맞다라는 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기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배구조의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를 따르면 사실은 이제 회사 내에서 이 선택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ESG라는 개념 자체가 투자에서 많이 쓰이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가 이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고, 이 지배구조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ESG에서 G라는 부분은 이제 지배구조보다는 거버넌스라는 말이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선택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에서도 이제 최근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수만 대표가 이제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 경영권 분쟁이 이제 또 지배구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또 이게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거버넌스의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라고 보기 위해서 제가 목차를 가져왔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S에서는 안전, 인권, 인재 경영 혹은 이제 SM에서 만드는 컨텐츠, 공급망, 지역사회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이제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윤리, 준법 경영, 리스크, 공정거래, 뭐 투명한 정보관리,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슈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지배구조,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질 거고,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평가 및 보수에 대해서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사진의 평균 임금과 그 일반 직원들이 이제 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 한 9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SM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거버넌스 부분으로 나누어 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선 하나씩 보시면 윤리 및 준법 경영에서는 기업이 이제 윤리와 준법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캐럴의 피라미드 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캐럴의 피라미드 모형은 이제 CSR을 네 단계로 나누었던 거고요. 가장 밑에는 이제 경제적 책임, 그 위에는 이제 법적 책임, 그 위에 윤리적 책임, 그 위에 자산적 책임이 있는데, 그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 거래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SM에서 만드는 것들은 지적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적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인데, 이 ESG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이제 다가올 우리가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다가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는 재무적 이슈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비재무적 리스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제 아티스트의 국내외 활동에서 리스크가 분명 존재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분명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요 근래 이제 SM의 가수들이 혹은 K-팝의 가수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해외에 나가는 과정에서의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용인되지 않는 문화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해석되는 말과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활동할 때는 이제 아티스트의 안전 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 이제 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법과 같은 문제가 있고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리스크는 언제든지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BTS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앞에서 말했던 대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서 이제 곡이나 안무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표절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기업에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SM에서는 이제 표절을 검사하고 있는지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광야 119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2023년 6월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많은 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혹은 이제 불법 티켓이라든지 이제 저작권 침해 같은 사례들을 이제 이곳으로 광야 119로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이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신고하는 사이트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SM에서 광야 119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법적인 부분을 처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의 건강한 삶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이 아래 보이는 그림은 이제 이사회에서 가져온 건데 이사회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ESG 경영의 글로벌 동향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제 교육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SM에서도 이제 이사회들도 지속 가능 경영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교육하려면 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저도 한번 섭외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걸 공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년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고 있고요. 아마 3년 그 이전부터 작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고 있고 한국 ESG 기준원에서 이제 ESG 평가 등급을 B 플러스로 받았고요. 환경은 A, 사회는 A, 지배구조는 B 플러스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각종 IR 자료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열심히 하고 있고 투명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SM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도 이제 우리들은 정말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인데요. SM에서는 이사회에 대한 페이지를 이제 거버넌스 파트에서 가장 많은 파트를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 누가 있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밝혀주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이사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이사들의 보수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고요.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고요. 또 이 이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기준으로 이 표가 있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람 활동별로 이제 10명 이렇게 쭈루룩 나타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데 중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데 장점이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 둔 표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진들이 어떻게 이사가 되었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 강점이 있는지까지도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지배구조로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이 지배구조에서 가장 기업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회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우 세밀하게 이제 어떤 세세하게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다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